속보입니다. 2025년 6월 LA에서 대규모 이민자 추방 반대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수만 명의 인파가 거리를 메우고 있는 가운데 한 장의 오래된 사진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다시 확산되고 있습니다. 1992년 LA 폭동 당시 옥상에서 경계를 서고 있는 한국인 남성의 모습을 담은 루프탑 코리안 사진입니다. 트럼프 주니어가 올린 트윗으로 다시 화제가 된 이 사진은 순식간에 10만 건 이상 공유되며 각종 밈으로 재탄생하고 있습니다. 네티즌들은 이게 진짜 자기 방어다, 총든 아시안의 전설이라며 조롱 섞인 댓글을 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위 현장에서 카메라를 들고 서 있던 저에게 그 사진은 전혀 웃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진 속 남자가 바로 제 아버지였거든요. 34년이 지났지만 사람들에게 아버지는 여전히 그 옥상에 갇혀 있었습니다. 영웅도 악역도 아닌 그냥 인터넷 밈으로만 소비되는 한 장의 사진 속에서 말이죠. 과연 그날 옥상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영상을 시청하신 후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에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부모님과 마지막으로 진짜 긴 대화를 나눈 게 언제인지 기억하시나요? 저는 부끄럽게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제 아버지와 저는 평생을 한 집에서 살면서도 서로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었거든요. 아버지는 항상 바쁘셨고 저는 항상 다른 곳을 바라보며 살았어요. 그런데 그날 LA 시위 현장에서 아버지의 사진을 본 순간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내 아버지가 맞나? 사진 속 아버지는 제가 아는 그 조용하고 말씀이 적으신 분과는 완전히 달라 보였거든요. 눈빛부터가 달랐어요. 뭔가 절박하고 간절한 표정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런 적 있으시죠? 어느 날 갑자기 부모님이 낯선 사람처럼 느껴지는 순간 말이에요. 특히 부모님의 젊은 시절 사진을 보면 더욱 그렇잖아요. 이 사람이 우리 아버지였구나. 이 사람도 한때는 20살이었구나 하면서 새삼 놀라게 되죠. 저는 다큐멘터리 감독입니다. 남들의 이야기를 카메라에 담는 일이 제 직업이에요.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정작 가장 가까운 사람의 이야기는 한 번도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걸 그날 깨달았어요. 참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아버지의 진짜 이야기를 찾아보겠다고요. 그분이 왜 그 옥상에 올라갔는지, 그때 무슨 생각을 하셨는지, 정말 영웅이 되고 싶어서였는지 말이에요. 여러분도 궁금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밈으로만 알고 있는 그 사진 뒤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가 무엇인지요. 제 이름은 이든이고 올해 36살입니다. 뉴욕 브루클린의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며 독립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어요. 대학에서 영화를 전공한 후 줄곧 이 일을 해왔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 큰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주로 다루는 주제는 소외된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노숙자들의 일상, 이민자 공동체의 갈등,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쫓겨나는 예술가들 같은 거죠. 그런 작품들이 세상을 바꾸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누군가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가장 소외시킨 건 바로 제 가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아버지와의 관계는 정말 어색했어요.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아버지는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시는 분이셨거든요. LA에서 작은 슈퍼마켓을 운영하시면서 말이죠. 저는 주로 어머니 손에서 자랐어요. 아버지와는 밥을 같이 먹는 것도 일주일에 서너 번 정도였고, 대화라고 해봐야 학교는 어떠냐, 공부 열심히 해라 정도였어요. 대학교 졸업 후 뉴욕으로 온 것도 사실은 그런 답답함 때문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부모님, 특히 아버지와의 그 무거운 침묵이 견디기 어려웠거든요. 뉴욕에 온 후로는 더욱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명절 때나 안부 전화를 드리는 정도였어요. 그런데 몇 달 전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가 폐암말기 진단을 받으셨다는 거였어요. 그때서야 부랴부랴 LA로 내려갔죠. 병원에 누워 계신 아버지를 보니 마음이 참 복잡했습니다. 미안함과 어색함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하지만 여전히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아버지도 마찬가지셨던 것 같고요. 그냥 서로 어색하게 앉아 있다가 저는 먼저 일어나곤 했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병원에 가시지만 저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얼굴을 비추는 불효자였죠.
그런데 운명이라는 게 정말 묘한 것 같아요. 그날도 평소처럼 아버지 병실을 나서려는데 어머니가 저를 붙잡으시더라고요. 이든, 집에 가는 길에 아버지 방 좀 정리해 줄 수 있겠니? 너무 오랫동안 그대로 둬서 먼지가 많이 쌓였어. 사실 내키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사적인 공간을 함부로 건드리는 게 옳은 일인가 싶었거든요. 하지만 어머니의 부탁을 거절할 수도 없어서 집으로 향했습니다. 오랜만에 들어선 아버지 방은 정말 낡아 보였어요. 70년대에 사신 목재 가구들, 빛바랜 벽지, 그리고 어디선가 나는 묵은 냄새까지. 이 방에서 아버지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셨을까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어머니가 정리하라고 하신 건 주로 서랍 안쪽이었는데 오래된 서류들과 영수증들이 가득했어요. 세금 관련 서류, 가게 관련 계약서, 그리고 제가 어릴 때 그린 그림들까지 고이 보관되어 있더라고요. 아버지가 그런 걸 다 챙겨두셨다는 게 신기했어요. 그런데 맨 아래 서랍을 열었을 때 뭔가 딱딱한 게 손에 만져졌습니다. 낡은 VHS 테이프 한 개였어요. 검은 플라스틱 케이스는 먼지로 뽀얗게 변해 있었고 라벨에는 아버지 특유의 정성스러운 글씨로 1992년 4월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1992년 4월이면 LA 폭동이 일어났던 바로 그 시기였거든요. 아버지가 그때 무언가를 녹화해 두셨다는 뜻이었어요. 궁금함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과연 이 테이프 안에는 무엇이 담겨 있을까요? 집으로 돌아와서 그 테이프를 들고 한참을 망설였어요. 정말 봐도 되는 걸까요? 어머니 말씀처럼 그냥 과거는 과거로 묻어두는 게 나을까요? 하지만 호기심이 이겼습니다. 다행히 집 창고에 10년도 넘게 방치되어 있던 오래된 VHS 플레이어가 있었어요. 먼지를 털어내고 TV에 연결하는 것부터가 일이었죠. 드디어 테이프를 넣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처음에는 지직거리는 소음만 들렸어요. 화면도 흑백으로 일그러져 있었고요. 혹시 망가진 건 아닐까 싶었는데 갑자기 영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보인 건 낡은 건물의 옥상이었어요. 콘크리트 바닥 위에 여러 가지 물건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물통, 담요, 그리고 뭔가 길쭉한 물체들이요. 카메라가 천천히 움직이면서 주변을 비추는데 그때 한 사람의 뒷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쿵 떨어지는 걸 느꼈어요. 그 남자의 체형, 걸음걸이, 심지어 머리 모양까지 분명히 아버지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는 아버지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지금의 아버지는 항상 조심스럽고 말씀이 적으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영상 속 아버지는 달랐습니다. 움직임부터가 달랐어요. 빠르고 확신에 찬 걸음으로 옥상을 이리저리 돌아다니셨어요. 뭔가를 확인하고 정리하고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눈빛이 살아있었어요. 카메라를 향해 돌아서신 순간 저는 그분의 얼굴을 똑똑히 볼 수 있었거든요. 당시 30살이었던 아버지의 얼굴에는 절실함이 가득했습니다. 두려움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무언가를 지켜내겠다는 의지가 더 강해 보였어요. 이게 정말 제가 아는 그 조용한 아버지가 맞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영상은 계속 이어졌지만 음성은 거의 들리지 않았어요. 가끔 웅얼거리는 소리는 들렸지만 무슨 말씀인지는 알 수 없었고요. 그 다음날 저는 곧바로 어머니에게 전화를 드렸어요. 어머니, 그 테이프 봤어요. 아버지가 그때 뭘 하고 계셨던 건지 정말 궁금해요. 하지만 어머니의 반응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차가웠습니다. 이든, 그런 걸 왜 자꾸 파헤치려고 하니? 아버지가 지금 얼마나 힘들어 하시는데 괜히 옛날 상처를 건드리지 마라.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이건 아버지 이야기잖아요. 저도 알 권리가 있지 않나요? 그랬더니 어머니는 완전히 화를 내셨어요. 내가 뭘 안다고 그런 소리를 하는 거니? 그때 우리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얼마나 절망적이었는지 너는 모르잖니. 내가 태어나기도 전 일이야. 맞는 말이었어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거든요. 하지만 그래서 더 알고 싶었어요. 어머니는 계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너 혹시 그걸로 다큐멘터리 만들 생각은 하지도 마라. 우리 가족 이야기를 온 세상에 내보일 생각이야. 아버지가 그걸 원하실 것 같니? 사실 저는 은밀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면 정말 의미 있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어머니 앞에서는 차마 그 말을 꺼낼 수 없었습니다. 친구들 반응도 마찬가지였어요.
뉴욕에 있는 동료 감독들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더니 루프탑 코리안으로 다큐를 만든다고? 그거 너무 뻔한 소재 아냐? 라는 반응이 돌아왔어요. 이미 그 이야기는 너무 많이 나왔잖아. 지금 와서 새로울 게 뭐가 있겠어? 심지어 한인 동료는 더 직설적이었어요. 이든, 솔직히 말해서 그런 이야기는 우리에게 도움이 안 돼. 한국인들이 총 들고 위협적으로 보이는 이미지만 더 강화시킬 뿐이야.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거든. 모든 사람이 저를 말리는 것 같았어요. 가족도, 친구들도, 동료들도 모두 이 프로젝트에 반대했습니다. 정말로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혹시 저 혼자만 이상하게 집착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어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습니다. 정말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할까요? 어쩌면 모든 사람들 말이 맞을지도 모르겠어요. 루프탑 코리안 이야기는 이미 너무 많이 회자되었고, 지금 와서 새로울 게 뭐가 있겠어요? 더욱 고민되는 건 아버지의 마음이었어요. 그분이 그 일에 대해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건 아마 잊고 싶으셨기 때문일 거예요. 트라우마가 될 만한 일이었을 테니까요. 제가 억지로 그 상처를 다시 벌려놓는 게 옳은 일일까요? 특히 지금처럼 병상에 누워 계신 상황에서 말이에요. 몇 주 동안 이런 고민이 계속되었습니다. 낮에는 다른 일을 하려고 해도 자꾸 그 테이프 생각이 났어요. 밤에는 그 영상 속 아버지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고요. 그 절실한 눈빛, 그 확신에 찬 움직임들이요. 그건 분명 제가 아는 아버지가 아니었어요. 어느 날은 정말 포기하려고 했어요. 테이프를 다시 상자에 넣고 창고로 가져가려고 했죠. 그냥 이대로 묻어두자. 모든 사람이 반대하는데 혼자 고집 부릴 필요가 뭐 있어.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결국 마음을 바꿨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어요. 저는 아버지에 대해 너무나 많은 것을 모르고 있었거든요. 36년을 같은 하늘 아래 살았지만 정작 그분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일을 겪으셨는지, 어떤 마음으로 살아오셨는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제가 다큐멘터리 감독이라는 사실이었어요. 진실을 찾아내고 이야기를 전달하는 게 제 일이잖아요. 그런데 가장 가까운 사람의 진실을 외면한다면 그게 과연 옳은 일일까요? 더 이상 추측과 편견으로만 아버지를 바라보고 싶지 않았어요. 그분의 진짜 이야기를 듣고 싶었습니다. 마음을 정한 후 저는 본격적으로 LA로 향했습니다. 그때를 기억하는 사람들을 찾아야 했거든요. 하지만 생각보다 쉽지 않았어요. 33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거나 이사를 가셨더라고요. 또 살아계신 분들 중에서도 그 시절 이야기를 꺼내기 싫어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어요. 며칠 동안 코리아타운을 돌아다니며 수소문했습니다. 오래된 한인회관, 교회, 식당들을 찾아가서 혹시 1992년 당시를 기억하는 분이 계신지 물어봤어요. 대부분 고개를 저으시거나 그런 얘기는 하고 싶지 않다고 하셨죠. 그런데 어느 한인 식당에서 우연히 엘리자 김이라는 분의 이름을 들었어요. 당시 한인 라디오 방송국에서 DJ를 하셨던 분이라고 하더군요. 지금은 70대 초반이시고 여전히 LA에 살고 계신다고 했어요. 가는 길에도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아버지를 기억하고 계실까요? 엘리자 씨가 사시는 곳은 코리아타운에서 조금 떨어진 주택가였어요. 작은 단독주택이었는데 앞마당에는 한국식 채소들이 심어져 있었어요. 초인종을 누르고 기다리는데 문이 열리면서 단정한 모습의 할머니가 나오셨어요. 혹시 엘리자 김 선생님이신가요? 저는 이든이라고 하는데 1992년 LA 폭동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그랬더니 엘리자 씨의 표정이 굳어지더라고요. 그런 아픈 기억을 왜 다시 꺼내려고 하냐고 하시면서 문을 닫으려고 하셨어요. 그때 저는 급하게 말했습니다. 제 아버지 이야기예요. 그때 VHS 테이프를 남겨두셨는데 그 순간 엘리자 씨의 눈빛이 바뀌었어요. VHS 테이프라고? 내 아버지가 누구인데? 성함이 이민수예요. 당시 슈퍼마켓을 운영하셨고요. 엘리자 씨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그 테이프를 정말 가지고 있다고? 라고 물으셨어요.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럼 들어와. 이야기해 줄 게 있어. 라고 하시며 저를 집 안으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그 순간부터 모든 게 바뀌기 시작했어요. 엘리자 씨는 저를 거실로 안내하시며 차를 끓여 주셨어요. 벽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걸려 있었는데
그 중에 라디오 방송국 사진도 있었어요. 젊은 시절의 엘리자 씨가 마이크 앞에 앉아 있는 모습이었죠. 그때가 그립기도 하고 아프기도 해요라고 하시며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그때 우리는 정말 정보가 완전히 끊겼었어요. 엘리자 씨의 목소리에는 아직도 그때의 절망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경찰은 우리를 보호해주지 않았어요. 신고를 해도 지금은 다른 곳이 더 급하다는 식으로 넘어갔죠. 언론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 이야기는 다루지 않았거든요. 흑인과 백인의 갈등으로만 포장하면서 한인들이 겪는 피해는 그냥 부차적인 것처럼 다뤘어요. 그래서 라디오 방송이 정말 중요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라디오 방송이 그때 우리에게는 생존 그 자체였어요. 사람들이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어떤 길이 안전한지, 어느 상점이 불타고 있는지, 어디서 약탈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든 정보를 라디오를 통해 전달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확인시켜 주는 거였어요. 그때 엘리자 씨가 특별히 기억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셨어요. 바로 제 아버지였습니다. 당신 아버지는 정말 특별한 분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가게나 집만 신경 쓰느라 바빴는데 당신 아버지는 달랐어요. 어떻게 다르셨는지 궁금했어요. 당신 아버지는 자원에서 연락책을 맡아주셨어요. 정말 위험한 일이었거든요. 폭동이 한창인 지역을 직접 돌아다니면서 상황을 파악해서 라디오 방송국에 알려주시는 거였어요. 당시에는 휴대폰도 없었고 공중전화도 대부분 파손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직접 발로 뛰어야 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가 그런 일을 하셨다는 걸 전혀 몰랐거든요. 정말요? 아버지가 그런 일을 하셨다고요? 그럼요. 하루에 서너 번씩 방송국에 오셔서 상황을 알려주셨어요. 어느 구역이 위험한지, 어디로 피해야 하는지, 어떤 상점들이 안전한지. 당신 아버지 덕분에 우리가 정확한 정보를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었어요. 엘리자 씨는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으시며 그때의 상황을 더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1992년 4월 29일, 로드니 킹 사건의 경찰관들이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그 순간부터 LA 전체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었죠. 처음에는 사우스 LA에서 시작된 시위였는데 순식간에 폭동으로 번졌어요. 당시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구체적으로 들려주셨어요. 첫날 밤부터 코리아타운으로 불길이 번져왔어요. 흑인 공동체의 분노는 충분히 이해할 만했어요. 수십 년간 쌓인 불공평과 차별에 대한 분노였으니까요. 하지만 그 분노의 화살이 우리 한인 공동체로 향했을 때 우리는 정말 무력했어요. 왜 하필 한인 상점들이 표적이 되었는지도 설명해 주셨어요. 그 전에 라타샤 할린스 사건이 있었거든요. 15살 흑인 소녀가 한인 상점에서 총에 맞아 죽은 사건이요. 그때부터 한인과 흑인 사이에 긴장이 고조되어 있었어요. 언론도 그런 갈등만 부각시켰고요. 엘리자 씨는 당시 한인들의 상황을 생생하게 묘사해 주셨어요. 우리 대부분은 언어 장벽 때문에 제대로 된 정보를 얻기 어려웠어요. 영어로 된 뉴스를 완전히 이해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거든요. 게다가 경찰에 신고를 해도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어요. 지금은 인력이 부족하다, 다른 곳이 더 급하다는 식으로 계속 뒤로 밀렸죠. 보험 문제도 심각했다고 하더라고요. 보험회사들은 폭동 피해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전쟁 행위 조항이라는 걸 들먹이면서요. 그러니까 가게가 불타도 물건을 다 털려도 보상받을 길이 없었던 거예요. 평생 모은 돈으로 차린 가게가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되는데 그걸 다시 일으켜 세울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고립무원이었어요. 엘리자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부도, 경찰도, 언론도, 보험회사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스스로 지킬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게 선택이 아니라 생존이었어요. 엘리자 씨와의 감동적인 인터뷰 후 저는 더 많은 증언자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가혹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시절 이야기를 꺼내기 싫어했거든요. 첫 번째로 찾아간 곳은 당시 한인회 회장을 지냈던 분의 집이었어요. 하지만 문을 열자마자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는다며 단호하게 거절당했죠. 지금 와서 그런 걸 들춰내서 뭐 하겠다는 거냐고 하시더라고요. 두 번째로 방문한 교회에서는 더욱 충격적인 반응을 받았어요. 목사님이 저를 따로 불러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든 형제, 형제가 하려는 일이 정말 한인 공동체에 도움이 될까요?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우리가 폭력적으로 보이는 이미지는 이제 그만 덮어두고 싶어요. 심지어 일부 젊은 한인들은 더욱 직설적이었습니다. 루프탑 코리아는 우리에게 도움이 안 돼요. 오히려 총든 아시안이라는 스테레오타입만 강화시킬 뿐이에요. 우리는 이제 그런 이미지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성공한 모델 마이너리티로 살고 싶다고요. 몇 주 동안 이런 일의 연속이었어요. 인터뷰를 승낙해주신 분들도 계셨지만 막상 카메라를 켜면 이 부분은 녹화하지 말아달라. 이건 방송에 내보내면 안 된다는 요구가 쏟아졌어요. 어떤 분은 인터뷰 도중에 갑자기 일어서서 역시 이런 얘기는 하면 안 되겠다며 카메라를 끄라고 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같은 동족들로부터 받는 비난이었어요. 내가 뭘 안다고 그런 걸 들춰내려고 하느냐. 너 혼자 영웅놀이 하려는 거 아니냐. 우리 아픈 과거를 팔아서 유명해지려는 거 아니냐는 말들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저는 점점 확신이 서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이 프로젝트를 계속해야 할까? 모든 사람이 반대하는데 혼자 고집부리는 게 맞을까? 어쩌면 나만 이상한 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특히 밤에 혼자 있을 때면 더욱 그랬죠. 그렇게 좌절감에 빠져 있을 때 정말 우연한 기회가 찾아왔어요. 어느 날 코리아타운의 한 커피숍에서 실망스러운 인터뷰를 마치고 나오는데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흑인 남성이 저에게 말을 걸었어요. 혹시 다큐멘터리 만드는 분이세요? 아까 대화를 들었는데요. 그분이 바로 제레미 로웰이었어요. 60대 중반 정도 되어 보이는 분이었는데 흑인 공동체 활동가라고 자신을 소개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때 코리아타운 근처에서 살았어요. 혹시 시간 있으시면 이야기 좀 나눌까요?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어요. 혹시 저를 비난하려는 건 아닐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제레미 씨의 표정은 따뜻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당신을 도우러 온 거예요. 제레미 씨가 들려준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내 아버지 말이야. 나랑 술도 마셨던 사람이야.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 그분은 제 아버지를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민수 형이라고 불렀지. 우리 동네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 제가 어떻게 아버지를 아시게 되었는지 물어봤더니 더욱 놀라운 이야기가 나왔어요. 내 아버지가 운영하던 슈퍼마켓이 우리 동네 할머니들의 아지트였거든. 다른 한인 상점들은 흑인 손님들을 경계하는 분위기였는데 내 아버지는 달랐어. 할머니들 외상도 많이 해주시고 아이들한테 과자도 공짜로 주시고 그랬어. 제레미 씨는 구체적인 에피소드도 들려주셨어요. 우리 할머니가 당뇨가 있으셔서 인슐린을 맞아야 했는데 어느 날 돈이 없어서 못 사갈 뻔한 적이 있었어. 그때 내 아버지가 나중에 주면 된다고 하시면서 그냥 가져가라고 하셨지. 그런 분이었어. 그리고 제레미 씨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넌 내 아버지를 진짜 알고 있니? 그 순간 저는 뼈를 맞은 것 같았어요. 정말로 저는 아버지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분의 일상이, 그분의 마음이, 그분이 어떤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오셨는지에 대해 한 번도 궁금해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분은 우리 공동체의 일부였어요. 제레미 씨가 말했어요. 단순히 장사하는 관계가 아니라 진짜 이웃이었다고요. 제레미 씨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더 놀라운 이야기를 계속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너 혹시 알고 있니? 그때 폭동이 일어났을 때 일부 흑인 청년들이 한인 상점들을 지켜줬다는 걸 말이야. 저는 그런 이야기는 처음 들었어요. 언론에서는 그런 내용을 다룬 적이 없었거든요. 정말요? 그런 일이 있었다고요? 물론이지. 언론에서는 절대 그런 이야기 안 하지. 갈등과 대립만 부각시키는 게 더 자극적이니까. 하지만 실제로는 서로 도와준 사람들이 많았어. 제레미 씨의 눈빛이 진지해졌어요. 특히 내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더욱 그랬지. 제레미 씨는 당시를 회상하며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폭동 둘째 날 밤이었어. 우리 동네 젊은이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지. 어떻게 할 거냐? 우리도 남의 가게에 부수러 갈 거냐 하고 말이야. 그때 내가 말했어. 민수 형 가게는 건드리면 안 된다. 그분은 우리를 가족처럼 대해주셨다고. 그날 밤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16명 정도 되는 우리 동네 청년들이 민수 형 가게 앞에 모였어. 다른 곳에서 온 사람들이 와서 부수려고 하면 막아주려고 했지. 다행히 그런 일은 없었지만 우리는 밤새 그 앞을 지켰어. 하지만 제레미 씨가 들려준 가장 감동적인 이야기는 따로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민수 형이 나타났어. 우리가 밤새 지켜줬다는 걸 알고는 눈물을 흘리시더라고. 그리고 가게 문을 열어서 우리한테 음료수와 과자를 나눠주셨어. 고맙다. 정말 고맙다고 계속 말씀하시면서 제레미 씨는 그때 아버지의 모습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분은 그때 처음으로 우리말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셨어.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알겠다. 우리도 변해야 한다고 하시더라고. 단순히 고마워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이해하려고 하셨어. 그리고 제레미 씨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그날 누군가는 공격하지 않기로 선택했어. 그리고 누군가는 지켜주기로 선택했지. 그게 진짜 이야기야. 언론에서 보여주는 건 일부일 뿐이야. 저는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발견한 기분이었어요. 그동안 제가 알고 있던 루프탑 코리안 이야기는 정말 일부에 불과했던 거예요. 제레미 씨와의 만남 이후 저는 완전히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다큐멘터리 제작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접근 방식을 완전히 바꿨어요. 단순히 루프탑 코리안의 영웅담이나 비극적 측면만을 다루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숨겨진 인간적이고 복합적인 이야기들을 찾아내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그 낡은 VHS 테이프를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었어요. LA의 한 영상 복원 전문 업체를 찾아가서 가능한 한 최고 품질로 복원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기술자는 오래된 테이프라 완전한 복원은 어려울 수 있지만 최선을 다해보겠다고 했어요. 이틀 후 연락이 왔습니다. 정말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영상뿐만 아니라 음성 일기 같은 게 녹음되어 있더라고요. 급하게 스튜디오로 달려가서 복원된 테이프를 확인했어요. 화질이 놀랍도록 선명해졌어요. 아버지의 얼굴도 훨씬 또렷하게 볼 수 있었고 무엇보다 음성이 들렸습니다. 아버지가 혼잣말로 중얼거리는 소리였어요. 이제 뭘 해야 하나? 가족들은 안전한 곳에 있고 여기서 지켜야 해.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지키기 위해 올라갔을 뿐이다. 죽이지 않기 위해 올라간 것이다. 아버지의 목소리였습니다. 33년 전 그 절박했던 순간에 아버지가 직접 남긴 증언이었어요. 그 순간 저는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버지는 공격하려고 옥상에 올라간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려고 올라간 거였던 거예요. 테이프에는 다른 내용들도 더 있었어요. 아버지가 옥상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며 상황을 체크하는 모습, 라디오로 누군가와 상황을 공유하는 모습, 그리고 무엇보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방어 계획을 세우는 모습들이요. 이건 혼자만의 영웅적 행동이 아니었어요. 공동체 전체의 생존을 위한 체계적인 노력이었던 거예요. 이제 저는 확신을 갖고 다른 증언자들을 다시 찾아다녔어요. 제레미 씨가 소개해준 분들, 엘리자 씨가 추천해준 분들을 차례차례 만나면서 당시의 진짜 이야기들을 수집해 나갔습니다. 수집한 자료들과 증언들을 바탕으로 다큐멘터리의 윤곽이 잡혀가자 저는 마지막으로 꼭 해야 할 일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병원에 입원해 계신 아버지를 찾아가서 복원된 테이프를 보여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이 어떤 반응을 보이실지 두렵기도 했지만 이번에는 진짜 대화를 나누고 싶었어요. 병실에 들어서니 아버지는 침대에 반쯤 기대어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예전보다 많이 야위셨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또렷하셨습니다. 아버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노트북을 꺼내서 복원된 영상을 틀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반응이 없으셨어요. 화면을 가만히 보고만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젊은 시절 아버지의 모습이 나오자 천천히 손을 들어 화면을 가리키셨어요. 이게 그때 목소리가 떨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자신의 목소리가 나왔을 때 그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우리는 지키기 위해 올라갔을 뿐이다. 죽이지 않기 위해 올라간 것이다. 33년 전 아버지의 목소리였습니다. 현재의 아버지는 그 소리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아버지, 그때 왜 그렇게 하셨어요? 정말 무서우셨을 텐데요. 저는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한참 동안 말씀이 없으시다가 천천히 입을 여셨어요. 무서웠지. 하지만 누군가는 해야 했어. 가족들을, 이웃들을 지켜야 했거든. 그리고 아버지가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그분의 손은 차갑고 거칠었지만 그 안에는 따뜻함이 있었어요. 이든 아버지가 자랑스러운 일을 했다고 생각하지는 마라. 그냥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야.
우리는 살아남았다. 그게 다야. 누구를 죽이지 않고도 말이다. 그것이 아버지가 제게 해주신 마지막 긴 대화였어요. 그 후 아버지의 상태는 급격히 악화되었고 몇 주 후 조용히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아버지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분의 선택을, 그분의 용기를, 그리고 그분이 지키려 했던 것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아버지는 영웅이 되려고 했던 게 아니었어요. 그냥 사람답게 살려고 했던 것뿐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저는 몇 달 동안 다큐멘터리 제작을 중단했어요. 슬픔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이 프로젝트를 어떻게 마무리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아버지와의 마지막 대화가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누구를 죽이지 않고도 살아남았다는 그 말씀이요. 그러던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저에게 전하고 싶었던 건 바로 그거였구나 싶었어요. 루프탑 코리아는 영웅도 가해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극한 상황에서 자신들의 삶과 공동체를 지키려고 했던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무력을 들었지만 그 목적은 파괴가 아니라 보호였습니다. 다큐멘터리 지키는 사람들을 완성했습니다. 이 작품에서 저는 루프탑 코리안을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조명했어요. 총보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보여준 연대와 생존 의지였습니다. 아버지의 음성이 담긴 테이프에서 알 수 있듯이 그들의 목표는 지키는 것이었지 공격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제레미 씨가 들려준 이야기처럼 그 속에는 서로 다른 공동체 간의 이해와 연대도 있었습니다. 언론이 보여주지 않았던 또 다른 진실이었죠. 이 다큐멘터리는 단순히 과거의 사건을 재조명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서로 다른 공동체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작품이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선택했던 누구를 죽이지 않고도 살아남는 법이 바로 그 답의 시작이었던 거예요. 지키는 사람들이 공개된 후 반응은 예상과 달랐어요.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거든요. 과연 사람들이 이런 관점을 받아들일까 싶었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젊은 한인들이 먼저 호응해줬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본 적이 없었다. 우리 부모님 세대를 이해할 수 있게 됐다는 댓글들이 달렸어요. 더 의미 있었던 건 흑인 공동체에서 나온 반응이었습니다. 제레미 씨 같은 분들의 증언이 큰 울림을 준 것 같아요. 우리도 그때 도움을 받았던 한인 가게 주인들이 있었다. 서로의 아픈 과거를 이해할 수 있게 됐다는 목소리들이 나왔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다큐멘터리가 단순히 과거를 미화하거나 정당화하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대신 그 복잡했던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 그리고 그 선택이 왜 지금도 의미가 있는지를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이야기를 통해 깨달은 건 진짜 용기는 화려한 영웅적 행동이 아니라는 거였어요. 일상 속에서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하고 갈등 상황에서도 인간성을 잃지 않으려 애쓰는 것이 진짜 용기였던 거죠.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비슷한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서로 다른 공동체들이 충돌하고 오해하고 갈등하고 있죠. 이 다큐멘터리가 그런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다른 관점을 제공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아버지가 보여주신 것처럼 누구를 죽이지 않고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걸 말이에요. 이 모든 여정을 끝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저는 아버지를 진짜로 이해하게 되었다는 걸요. 루프탑 코리아는 총이 아니라 그 위에서 지켜낸 삶의 상징이었어요. 그들은 버려진 자리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서로를 지켜냈습니다. 그 유명한 사진 속 아버지의 모습은 이제 제게 다르게 보여요. 무서워 보이는 무기가 아니라 떨리는 손을 보게 됩니다. 위협적인 자세가 아니라 가족과 이웃을 보호하려는 간절함을 보게 되죠. 그리고 무엇보다 그 순간에도 인간성을 잃지 않으려 했던 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자신만의 옥상에서 소중한 것들을 지키고 있을 거예요. 그들을 보며 우리는 성급하게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멋있다거나 위험하다고 말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물어야 해요. 왜 그들이 그 옥상에 올라야 했는지를, 그들이 지키려고 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말이에요. 아버지가 남겨주신 마지막 말씀이 이제야 온전히 이해됩니다. 누구를 죽이지 않고도 살아남을 수 있다. 이것이 진짜 용기의 정의였던 거예요. 이것이 진짜 승리의 의미였고요. 아버지, 이제 당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제대로 전했습니다. 당신이 보여주신 용기를, 당신이 선택하신 방식을, 그리고
당신이 지켜내신 사랑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제 당신의 아들이라는 것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자유롭게 댓글로 표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감동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께 감동과 영감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